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본격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완전체 멤버로 새로 구성이 된 이후에 포스터 촬영을 했잖아요. 예, 그 완성된 포스터 혹시 다들 보셨습니까? 제가 좀 크게 확대해가지고 가져와봤는데 멋지지 않습니까? 오. 영화 포스터 같죠? 외부자들. 은행 털기 바로 직전에 이제 기념사진 뭐 이게 다 이런 느낌. 다 차려입고. 조폭 집단 그 마지막으로 한번 모여서 단합대회하고 찍은 사진 같은데. 근데 그 앞에 왼쪽에 그 계신 여자 주인공. 네. 그 조폭 집단에 속하기는 좀 너무 착해 보여서. 조폭만. 아니 그럼 저는 뭐가 돼요? 뭐가 되죠? 조폭 데모. 그거는 좀 모르시고 하는 말씀. 예. 확실히 앞열은 좀 프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포즈가. 본인의 포즈는? 아니 근데 뒤에는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솔직한 말이지만 그때 촬영할 때 그 포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수홍님 네. 이 턱을 많이 깎아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참. 아니 뭐 원해하게도 좋으시지만 와 여기 아니 이것도 밑에서 찍으니까 네. 평소에 인품이 좀 덜 나온 것 같아갖고 아주 마음에 드네요. 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이 정치권을 뒤덮은 한 주였습니다.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 K씨와 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조치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건의 개요랄까요? 우리 설명 요정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이제 폭로, 이른바 폭로로 시작된 스캔들인데요. 지난 9일이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25일에서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직후에 방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청와대에서는 뭐 방한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기간 등 이것들이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서는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현직 외교관을 적발했습니다. 참사관이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주미대사관의 K 참사관이 문서 열람 권한도 없는데 문서 열람 권한이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서 이제 받아본 겁니다. 그래서 정상 통화 내용이 담긴 출력본을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강효상 의원과 통화를 하면서 그걸 일부 내용을 좀 불러줬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 외에도 사실 그 전에도 한 2건 정도를 그분이 이제 누출했을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 3월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또 강효상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또 4월에 문화일보에도 기사가 났는데 트럼프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형식과 의전을 미국 페이스대로 조정했고 한국은 여기 휘말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일간신문에 이제 누출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상 간의 외교 자체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 당은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강효상 의원이 왜 이런 내용을 폭로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수홍님이 강효상 의원과 좀 잘 아는 사이시라고 해서 비슷한 시기에 또 활동을 했었고 우리 강효상 의원은 물론 이제 경제부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저는 정치부에서 많이 했지만은 쭉 그쪽에서 레드 카펫을 밟아서 쭉 올라간 아주 그 대표적인 그 성공한 기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일선 기자실의 시절에도 보면은 좋은 의미로는 기자 정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지나치다 싶을 정도까지도 아주 막 일에 욕심을 내는 뭐 유능하고 출중한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왜 그랬느냐. 이분이 비례대표거든요. 그렇죠. 공천이죠. 공천. 결국은 이제 공천을 받을 뭔가를 한 건 해줘야 되는데 존재감 출신이고 과시?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지금 과시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좀 많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달이 나버린 거죠. 저는 그냥 자기 정보력을 과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모종의 정치적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또 트럼프의 방안이 성사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2번 올 기회가 있는데 5월 말에는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 또 6월에는 G20 회의 때문에 일본 오사카에 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 오는데 한국에 들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코리아 패싱 당했다라고 해서 외교 무능이다, 참사다, 뭐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3급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트럼프 방안이 성사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의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주 순수하게 정보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부고 말고 자기 죽었다는 그거 말고는 뭐든지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사안 자체가 워낙 좀 그 뭐 민감한 사안이죠. 더구나 정상 통화 내용과 관계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원치 않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친 해석이고 정부에 타격을 좀 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야당 의원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 애면 걸면 와달라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논란이나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조금 이미 보도가 좀 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이제 이 언론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강효상 의원의 의도, 뭐 해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상 간의 통화는 기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되어서는 안 돼요. 여태까지 공개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외교부 출신 대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이유가 이게 상대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파장을 낳을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유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효상 의원의 지금 행태는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그 쟁점 첫 번째가 바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외교 기밀 유출이냐 아니면 공익 제보냐 하는 것을 두고 지금 정치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 이 외교 기밀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교 기밀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드러났을 때 국익에 심각한 위해가 따를 때 이걸 외교 기밀이라 또는 국가 기밀이라 하고 이걸 나누죠. 1급, 2급, 3급. 그래서 보통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 간에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확이라는 걸 써서 본인들은 이제 그 통역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지만 나머지는 그 알 수 없도록 암호화되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정상 대화를 하면요. 청와대에서 외교부에도 안 보여줘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당사국 대사에게 보여줄 때는 친전이라 해서 본인만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특정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요번에 대사관에서 10몇 명이 지금 돌을 나봤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기강해이고요. 그러면 이게 기밀이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하느냐.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 생산자가 이거 기밀이다 하면 기밀인 거예요. 왜? 외교 통화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K 참사관도 이거 기밀 맞다. 기밀 맞다고 하고 본인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되는 것은 저는 분명한데 그러면 이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 강효상 의원에게 그렇게 쉽게 전했으며 강효상 의원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바깥에 나와서 기자회견으로 이 사실을 알렸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강효상 의원은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간의 동맹 관계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정쟁을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정용 실장의 전화는 볼튼은 요즘은 아예 잘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강경화 장관과 폼페오 장관의 사이도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총리께서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자, 일본에 2번 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그래도 한 번은 오시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방한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막 물어요. 그러면서 한미 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서 정상회담 해야 된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그게 공익제보적 성격을 갖겠다고 한다면 한미 정상들 간의 통화를 보니까 이거 정말로 굴욕적이다.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방한하는 문제를 이렇게 사정을 하고 저자세로 그러느냐. 이런 이렇게 멘트라도 좀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강효상 의원 기자회견을 제가 직접 다 봤어요. 봤는데
이번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보니까 뭐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얘기하면서 방한 가능성이 좀 생겼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환영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굴욕인지. 공익 제보이고 이게 뭐 왜 우리 국민이 이 사실을 낱낱이 알아야 되고 그게 말이 안- 공익 제보는 아니죠. 왜냐하면 공익 제보 이전에 절차상 기밀이에요. 기밀이 유출이 됐는데 뭐 강효상 의원뿐만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 어떤 이상음이 들리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이상음은 들리고 있었어요. 정황상. 예를 든다면 5월 4일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방사포 실험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트럼프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급하게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아베한테 전화를 해요. 그 후에 한국 내에서 비단 야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니 이런 일을 왜 미일 간에 통화를 하지? 우린 그럼 패싱이야? 이런 얘기가 들리는 와중에 통화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밀이 있다라고 아마 자기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효상 의원은 국가 기밀을 유출한 거 맞습니다. 이게 뭐 공익제보라면 비리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신 일본 가는 길에 우리나라 좀 들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거 자기가 하라고 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거 자기가 하라고 요청했던 거 하는 게 왜 비리입니까? 그걸 왜 폭로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자꾸 물타기라는데 뭐 트럼프도 얘기했다. 자기가 트럼프입니까? 트럼프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트럼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자기가 무슨 트럼프야? 우리가 전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판단을 왜 자기가 해? 응? 그 내용이 별거 아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기밀 해제권이 자기한테 있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흥분하지 없어요. 마시고 그렇죠. 내가 얘기할 게 있어. 내가 같은 얘기하고 있는 왜냐면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다고 한다면 공당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진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거든요. 보수 정권에서 이 부분을 담당했던 그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감싼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는 행위다라고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공당으로서 자격을 의심하는 그 일을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얘기해도 됩니까? 예. 저는 아마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한 20, 30번은 들었을 것 같고 직접. 제가 이제 대변인 홍보수석 할 때 그 자리에 외교안보수석하고 둘이 배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도 브리핑한 거 이외 얘기가 밖에 나간 일이 없어요.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이 사안의 핵심은 외교부 공무원의 그 직무에 대한 윤리의식 부재. 사실은 우리가 모두 일할 때 청와대 근무할 때 다 쓰셨죠? 저 보안각서 다 쓰죠. 직무 중에 지득한 얘기를 밖에 나가서 발설하지 아니한다. 그게 정상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 그 강효상 의원을 조금 커버하는 얘기를 한다면 아마 본인은 이게 그렇게 뭐 대단한 뭐 비밀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당시 이미 미국 쪽의 언론을 통해서 일본 올 때 한국 들릴 계획이 없다든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들이 이미 다 흘러나왔어요. 많이. 그 최근에 그 산케이 신문에서 그 보도한 거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한테 얘기했다고 기사도 나왔잖아요. 뭐 몇 번 와달라 그랬는데 내가 못 간다고 얘기했다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하고 산케이하고 연합해서 공격하는 거 정말 나쁘다고 보거든요. 산케이가 어떤 언론인지 알잖아요. 일본 우익 언론이고. 아니, 심지어 그런 지금 보도가 그 나왔다는 우리나라 거죠. 보수 언론에서 한 보도를 가지고 일본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을 지금 공식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김에 우리나라 좀 들려달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폭로 가치가 있는 비리냐라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계획을 짰습니다. 일본은 방문했지만 한국을 들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코리아 패싱 우려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정부에서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박 대통령 초청에 의해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일본만 오려던 오바마 대통령을 우리나라까지 오게 만들었으니 외교전의 승리다. 이때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강효상 의원이었어요. 근데 한국당에서는 구걸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아주 강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효상 의원이 아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규정했어요. 또 강효상 의원도 처음에 자기 기자회견 할 때는 환영한다고 얘기해놓고 그다음에 또 굴욕. 나중에는 또 이거 굴욕 외교 이게 그래 공익 제보를 한 것인데 내가 무슨 기밀을 누설한 거냐 이런 식으로 야당 탄압이다. 이분이 처음에는 환영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예. 굴욕이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상식이다 그래요. 이제는 요구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정할 만한 일을 한 게 굴욕이라 부르는 게 도대체 상식인가? 얘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계속 바뀌어요. 예. 근데 이제 아니, 뭐 왜 그런 국어외교라는 비판까지 나왔을까 하는 걸 보면 지금 사실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사강 외교가 지금 한국 외교가 실종됐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존재감이 지금 전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 주변 사강 외교에서 그런 말하자면 큰 틀의 맥락 속에서 문맥과 컨텍스트 속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야당의 항변이랄까 주장도 나름 뭐 그런 측면이 있겠다라고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케이, 뭐 자유한국당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런 평가가 온당한가? 미국 측 북핵 협상 그 수석 대표였죠.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며칠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6월 방한하는 거에 대해서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대북 접근법에 합의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다.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문 대통령은 촉진자로서 미국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게 그 사람들 평가인데. 아, 저기 예. 그 조세빈이 그렇게 얘기한 거 맞고요. 네. 근데 조세빈은 민주당 인사예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북핵에 대해서 훨씬 더 강고한 지금 입장을 현재 좀 취하고 있잖아요. 운전 때는 공화당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교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징조들이 많아요. 이미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일의 이 밀월, 일본이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한국 패싱을 중간에서 정말 마치도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꼴보기 싫다고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100% 우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가 뭐 실종 상태고 외교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때에도 외교적인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나라와 우리가 완전히 국익이 일치할 수 없으니까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그런 갈등을 잘 관리해서 서로 공존 공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외교 아닙니까? 그런데 외교가 실종됐다고 그러고 외교 위기라고 얘기하면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역대 대통령 간의 케미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가 뭐 오히려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이를테면 립서비스지. 립서비스니까.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그 궁합이 사람 잘 맞는 김정은도 저 훌륭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립서비스 네. 잘 하시는 분이 또 어떤 분들한테는 아주 사납게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적어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 정책에 대해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아니 그렇게 가까운데 한반도 북한 땅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데 대뜸 아베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하고 그것도 트위터에다 적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도저히 이게 토론이 개진되질 않아요. 아니 다음 나는 저 쟁점으로 의원님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 아니 생각을 트럼프가 가지고. 한국에 전화를 할지 일본에 전화를 할지 우리가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어요. 예. 대한민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있고 일본도 정상 아니고 간에 통화하지 않아도 이미 양 당국이 적절한 공조하에서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아니, 양국 정상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혹시 제가 그 토론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게 있다면 좀 해량해주고. 근데 저는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쪽은. 아, 그러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부터 또 시작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 잘 지낼 거야. 잠깐 쉬겠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먼저 이번에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부의 K참사관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파면 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파면이 내려질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최고 수위죠. 네, 최고 수위입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행정 징계를 내리는 건데 그 중징계 중에서도 최고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렸죠.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을
주미대사관 직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려봤다고 하는 거고 또 그것을 볼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서 또 그거나 더구나 정치인에게 그걸 누설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보안 의식이 빵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공직기강이 그만큼 문란해졌다. 저는 오히려 야당이 지적을 한다면 이런 점들을 처음부터 지적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면 그 스텝이 안 꼬였지. 그렇죠. 그런데 그 강효상 의원을 엄호하고 또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겠다고 해서 구걸 외교의 민낯, 뭐 공익제보 이렇게 운운하다가 완전히 스텝이 꼬인 게 아닌가. 그 원래 이제 대사만 보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글자 그대로 대사만 보는 건 아니고 네. 사람들이 좀 보게 돼 있고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보안이 느슨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마침 그 전에 그 보안 규정을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대요.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고요. 저는 이제 파면이 옳다라고 보는 게 이게 일회적인 게 아니라 드러난 것만 해도 지금 3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의도가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잖아요. 원래는 자기는 공개할 줄 모르고 했다. 그다음에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왜곡해서 얘기할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좀 안 믿어요. 왜냐? 그 저번에 2건 있었잖아요. 그때도 공개를 했거든요, 그분이. 네. 공개를 했고 그때도 문맥을 왜곡해서 구려외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것도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공개를 할 것이며 또한 그런 맥락 속에 배치될 거라고 알면서도 이걸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례적인 건 아니고 흔히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뭐 북미 라인이니 아니면 워싱턴 스쿨이니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이념적인 친화성이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하고. 그다음에 이게 TK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정치권하고 선을 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뭐 좋은 자리에 오거나 일종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데 강효상 이분이 힘 조절을 지금 공천도 걸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무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까지 확 가버리니까 굉장히 당혹했던 거죠. 네. 그래서 부랴부랴 해명을 했던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외교관 파면과 관련해가지고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과연 그렇다면 관리 책임은 없는가. 조윤재 대사도 그렇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재임 중에 너무나 많은 그런 외교적인 실책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기강이 그만큼 문란했다는 거거든요. 바로 직전에 깐풍기 갑질이라 그러나? 몽골 대사죠. 베트남 대사도 또 갑질 논란에 이제 휘말려 있고요. 조금 더 가자 보면은 뭐 태극기가 접혀 있다든지 또 태극기가 뒤집어 있다든지 지금 한일 관계라든지 또는 뭐 한중 관계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정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이 목소리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는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유감 표명을 하시는 거 봐서 강경화 장관도 이번에 교체가 됐나 했더니 그 헝가리에서의 비극적인 사고 때 외교부 장관을 파견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강경화, 조윤재까지는 대상으로 안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외교부에 이렇게 기강이 문란하다는 거는 외교부에 대한 조직 장악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였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리고 지금 앞에 이제 우리가 기강회의 얘기를 했지만은 총체적 경종의 의미,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초기 요 청와대 대응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싶은 건 뭐냐면 휴대전화 압수해서 포렌식하고 하는 것이 남용되는 거는 그 촛불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것이 남용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그 심하게 얘기하면 누가 만약 그 재수하잖아요. 이건 헌법적 권리를 위반하는 거예요. 왜냐? 압수수색의 권한이 있는 강제 집행 권한이 있는 곳에서는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할까? 당신 임의 제출할까? 그러나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는 그거는 경찰에 고발하라 의심이 있으니까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다 하는 거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중대한 사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만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강제조사권이 없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는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요. 공직자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안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는 각서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어야 된다. 근데 사실 그 포렌식 전문가가 안 따라갈 경우에 본인의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을 여기서 삭제해버리면 뭐 그걸 밝혀낼 방도가 없잖아요. 자, 네. 외교부의 이런 형사 고발 조치가 내려지니까 강효상 의원은 이 자신의 후배 이 외교관은 희생자이고 이번 일은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가 겪는 고초가 너무 가슴이 미어진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희생자를 만든 건 강효상 의원 자신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교 후배라고 해서 몰라요. 이제 본인은 친한 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참석한 본인은 그렇게 친하지 않다. 올 2월 달에야 처음 만났다. 예. 그것도 강효상 의원이 국회 방미단의 일원으로 미국에 왔을 때 워싱턴에서 처음 봤다. 네, 워싱턴에서 처음 봤다. 그렇게 만났는데 외교 기밀을 쉽게 넘겨주고 그때마다 강효상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 써먹었든지 인터뷰에 써먹었든지 이와 같이 기자회견을 했든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런 기강회의 조치들을 보면서 일벌백계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대목에서 꼭 한마디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강효상 의원도 평생을 그 언론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우선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재원 보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당하게 될 처경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2004년에 정치부장 시절에 당시 그 총선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그 한나라당에서 당무감사 파문이라는 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갖고 누가 사실은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저한테 줬는데 그래서 이제 1면부터 3일 동안 내리 보도에 사실은 최병렬 대표가 그만두시는 계기가 됐어요. 30% 물갈이. 그렇죠. 예. 기억하시네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제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 기사를 쓴 기자도 몰라요. 의원들까지 찾아왔었어요, 저한테. 정말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아니 폭로를 할 거면 이건 좀 뭐 격가진지 모르겠지만 그 뒤처리를 잘 하셔야죠. 좀 생각이 부족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미국 측으로부터 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기 정상의 통화 내역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턱도 없는 택도 없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취재원을 보호하고 싶었겠지만 싹스대로 디지털 포렌식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호가 돼요? 그런 거예요. 옛날 생각하고 아마 설마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네요. 일단은 그 폭로의 내용도 보게 되면 사실 폭로할 가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꼬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본 들르는 길에 와달라고 했대.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자기가 라인을 과시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저쪽에 빨대가 있다. 내가 지금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다. 공천용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 전화를 그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했으면 나왔죠. 나왔지. 네. 근데 그때는 근데 야당이었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아니라 기자기 때문에 언론이니까 가능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했다가는 큰일 나죠. 까지 아직도 그 깨알 홍보에 마무리가 안 돼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거 좀 홍보 좀 하려는데 계속 중간에 방해하네 이거. 자, 여운이 막 흘러져. 만약에 이제 뭐 고발을 했으니까요. 불법적 요소가 있다. 뭐 이렇게 밝혀진다면 강효상 의원한테 이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 특권이 적용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상 면책특권이 적용이 됩니다. 네. 적어도 정론관에서 서면으로 브리핑한 것까지는 양해가 되는 것으로 제가 관례상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또 SNS에 그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상당히 되는 거죠? 이제 그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이제 형사 고발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정에서는 그것이 국가의 안보에 정말 위해가 되느냐의 여부를 사법부에서 따지겠죠. 공익성을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용 부분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상대국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적 관점에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그건 분명한 공익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른바 SNS 삼성 올린 건 엑스파일 말씀하시는 거죠? 삼성 엑스파일. 예. 그때 이제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판례가 아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법정에 가서 일단 공익성인데 이번에 그분이 폭로한 내용이 다른 게 공익성이 있냐?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에다 나 이 정도로 좀 정보력이 좋아요. 이거 자랑하다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정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가 그 전에 뭐냐면 기밀을 탐지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한테 폭로한 게 저 사람이 그냥 스스로 누설한 게 아니라 알아봐 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부탁을 해서 그 녹취록을 갖다 놓고 불러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밀 탐지 조항에 또 걸릴 수도 있죠. 이제. 노회찬 의원의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경우에 해당하죠. 그것은 삼성 엑스파일에 등장한 이른바 떡값을 수수한 검사
의원들의 실명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폭로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질문이 이루어졌고 그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그거는 인정이 됐는데 이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했거든요. 이것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것으로 이를테면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실제로 의원직도 상실을 당했죠. 그런 것에 비하면 강효상 의원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걸 정론관에서 그냥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그것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대로 또 게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형사처벌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안의 뭐 경중은 이제 지금 뭐 적극적으로 정치의 이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뭐 기소할 거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여기서 사실은 이 후폭풍이 더 지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상식과 원칙의 문제를 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또 대본에 바로 황교안 저 대표가 가장 비상식적 정권이다 이렇게 또 맞받아 쳤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번져가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잘잘못이 어디에 있든 그걸 떠나서 이 사안은 뭐 대통령이 앞장서셔서 말씀하실 일은 아니다. 그것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자꾸 이렇게 하시면 그 황교안 대표 자꾸 키워주시는 거예요. 맞상대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양쪽 다 차분하게 좀 실무적 판단에 맡기고 더 이상 이거 확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두 가지를 했어요. 일단은 국가기밀 누설된 거 기강회의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국가기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그 책임을 국가의 운영을 책임이 대통령이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야당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우려대로 지금 야당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결국 보면은 아마도 방탄국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박지원 의원이 뭐라 그러냐. 국회에 이제 들어오고 싶구나. 왜냐하면 방탄국회를 하려면 일단 국회에 들어와야 되지 않냐. 네. 이렇게까지 시니컬하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아마도 국회가 열리게 되면 분명히 방탄국회를 할 겁니다. 이분들이. 그럼 좋은 거 아니? 그러니까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외교 기밀을 유출한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는 야당이 정말로 한심한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투톱이 다 율사 출신이에요. 맞아요. 황교안 대표도 검사 출신이고 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조차도 안 하는 것 같다. 그 율사 출신들이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감각을 지키지 못한 채 정쟁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정말로 개탄할 일이죠. 안타까우시겠죠. 자, 오는 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게 됩니다. 정치 입문과 동시에 당권을 거머쥔 황 대표의 지난 100일을 좀 평가를 해보죠. 100일 동안 여정을 이제 살펴보면 정치 신인으로서 이제 화려한 데뷔를 했죠. 입당한 지 43일 만에 일단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그 정치적 시험대가 한 번 있었죠. 그게 지난 4월 3일 날 있었던 보궐선거입니다. 거기서 통영과 고성을 어쨌든 사수했죠. 뭐 창원은 놓쳤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뒀고요. 그다음에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이제 정점에 올랐습니다. 5월 7일부터 25일간 총 19일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상의 좀 일은 뭐 대선이다. 심지어는 곳곳에서 황교안 대통령이라는 이런 연호까지 받아가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걸로 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외 집회 과정 속에서 과격한 말들, 뭐 좌파 독재니, 거짓말 정부니, 김정은 대변인이니 등등등등 이런 과격한 언사로 좀 그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망원 의원 징계 문제 같은 것들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른바 집토끼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산토끼들은 다 놓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제 밖에서도 그리고 안에서도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정 의원님이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 진화해야 된다 혹은 진화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지난 100일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화하고 있죠. 그래서 당 내부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적어도 박근혜 전 대표와 같은 결속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회창 전 총재보다는 훨씬 결속력을 그리고 당 내부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관료의 냄새라든지
또는 뭐 그런 어떤 그 오랫동안 그 몸에 배인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 서민적이고 굉장히 그런 것이 이렇게 몸에 체화돼 있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하는 당원들도 많다 그래요. 물론 이제 공천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염두에 두고. 근데 뭐 발언이 비단 자유한국당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민생투쟁에서 보이는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종기처럼 불쑥불쑥 거슬리는 것들이 있었죠.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진화하고 있고 학습 능력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더 진화해야 되죠. 뭐 이제 평가는 뭐 엇갈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름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사실 그동안에 지금 한국당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갈라진 내부의 어떤 그 갈등 그걸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매우 중요했는데 어쨌건 그 장외투쟁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이룬 거는 그건 사실은 작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원팀이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는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답을 한 건 뭐냐면 앞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넘어서 외연 확대뿐 아니고 중도 보수까지를 통합하는 행보로 가겠다는 것으로 읽혔죠. 들리고. 한 가지 이제 더 주목할 것은 지난번에 이제 민생 대장정을 하는 과정에서 뭐 징비록이라고 경제 실정 보고서 만들어 보고 대회를 했는데 뭐 거기까지만 해도 저는 뭐 당연히 비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경제 실정에 대한 뭐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걸 점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다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 어쨌건 라고 하는 행보를 하는 걸 보면서 나름 내부 결속, 장외투쟁, 그다음에 경제 일정 비판, 대안 마련까지는 나름대로 자기 그래도 행보를 갖고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B+ 주겠습니다. 예, 저는 그걸 좀 다르게 보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분이 사실은 그 당내에 그 기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 게임이 그 권력 투쟁이 확실하게 친박적으로 기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박들이 힘들 못 쓰고 그나마 합리적이었던 비박들마저도 요즘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걸 결집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극우라고 할 수 있으나 심지어는 굉장히 핵심적인 지지층 좋게 말하면 그런 쪽에 의존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 거기 맹주가 이제 이분이 돼버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한계 같은 것도 이제 언뜻 보이는데 저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민생 대투쟁인데 첫째는 뭐냐 청소차 타고 가잖아요. 청소차 네. 타고 가는데 청소하는 그분들이 막 미원 그분들이 막 뛰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데 저분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가도 됩니다. 이 사람 누구요? 지금 옆에 있는 젊은 사람. 젊은 사람? 네, 아까 우리 주로 수강 주변에 청년이 지금 여기 일하는 사람. 옷 입고 일하는 네, 이름 야원입니다. 근데 요 담당 구간 위원 젊어 보였어. 예? 젊어 보였어. 예. 그리고 사실 노량진 또 컵밥 골목을 갔거든요. 그것도 내가 굉장히 뭐랄까 황당했는데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 공무원 수 느린다 뭐 난리 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거기에 목매는 사람들 찾아가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할까? 이것도 좀 황당한 데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군대 갔는데 거기서도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하죠. (40년) 전에 왔어요 군대를. 이제 오셔가지고 저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상당 부분 민생 투쟁을 했지만 민생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는 것들을 또한 보여준 거죠. 그가 있었다. 예. 저는 황교안 대표가 그간의 당내 행보나 또 장외투쟁의 행보를 친박 세력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면서 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그 탄핵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자유한국당인데 그 이후에 들어선 황교안 지도부는 자유한국당을 환골탈퇴시키고 혁신하는 것이 자기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혁신의 과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야 뭐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아직까지는 그 혁신의 과제를 전면에 내세웠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친박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당에 안착시키는 그리고 또 황교안을 중심으로 단결시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른바 보수 진영의 통합이 완성되려면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가 있는
유승민 안철수계와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과제고 그것이 실현되어야만 비로소 보수 통합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해나가기에는 지난 100일간의 모습이 영 아니오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황교안 세모론. 이분이 의외로 유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비박들을 어떻게 끌어안느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바른미래당의 개혁 보수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당을 사실은 이제 중간지대로 이렇게 옮겨놔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황교안 대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민생투쟁을 이른바 마무리를 했다고 하면 이제 모드를 바꿔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계기도 맞았어요. 그러면 정책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면 이 정책 투쟁을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전격적으로 등원 선언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투항적으로 비춰서 그랬는지 또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또 1대1 뭐 단독회담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것이 바로 황교안 대표의 그간에 보여줬던 관성 때문에 이걸 교정을 못하는 거다. 이거를 교정을 못한 채 계속 바깥에 머물게 되면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라든지 개혁적인 보수 세력을 끌어안을 수가 없다. 지금 말씀 비판하시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평생 검사, 장관, 총리 하다가 들어와서 100일 만에 이 정도 정치인으로서 적응하는 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아까 말씀하신 뭐 중도 개혁의 행보나 국민들에게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에 만약에 그런 행보부터 먼저 했으면은 아마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고 있으면서 서로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걸 좀 지켜보자. 황 대표가 민생투쟁 이후에 몇 가지 발언 때문에 또 약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제일 문제 발언은 우리 군이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고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 군은 정부나 국방부하고도 입장이 달라야 된다라고 한 발언입니다. 저 이 얘기 이게 강원도 철원 3, 4단의 GP 철거 지역에 가서 장병들 앞에서 한 얘기인데 이분이 정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던 분이 맞나?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이전으로 돌아간 거죠. 우리가 김영삼 정권 때 한 게 문민 통제잖아요, 군에 대한. 그걸 확립했는데 그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발언을 해버렸고 내가 볼 땐 이분이 군대를 안 가서 그래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건데. 이거는 군대에다가 항명을 선동하는 것이거나 뭐 쿠데타가 내란을 선동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군사력이야말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가공할 폭력인데 이를테면 이것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 이거는 문민 통제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현대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인데 이걸 의심케 하는 발언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매우 위험했다. 그 발언이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네? 마치 또 항명을 상기하는 듯한 아직 진화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내재적 접근법인데. 쿠데타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의 그런 제목이나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이요. 국방 공무원이라 불리우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이미 미국의 군이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몇 번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언제 쐈죠? 아직도 분석 중인 군이에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의 답답함을 좀 적절치 못한 용어로 했는데 이걸 다시 김영삼 이전으로 돌려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발언을 듣고 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 발언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헌법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자기가 그 원수까지 했던 분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통탄할 일이다. 또 하나가 이제 이분의 발언 중에서 그 이른바 현장은 지옥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 대장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건 뭐 보수 우익 심령 대붕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종말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좋던 나라가 이 집권 2년 만에 지옥이 됐다.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툭툭하면 하는 말이 이 사회에 악한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악한 세력이라는 게 이른바 좌파 빨갱이고 이른바 임종석 딱 걸면서 이 좌파 빨갱이가 바로 청와대까지 장악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게 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뭐라 하냐? 지옥인 거야. 근데 이 지옥이 된 게 바로 그놈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전도사고 정치적으로는 공안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다. 그래서 일종의 구세주,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을 좀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도 맞는데 과거에도 뭐 헬 조선이라든지 헬이 지옥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너무 힘드니까 망한 민국에 살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치로 보는 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자신들의 현실은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는데 아직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그 생경한 언어들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 완성된 상황이 아니에요. 진화되고 있고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정 의원님이 뒤에서 조종하시는 것 같아요. 당 대표를 이거 좀 적어야 되는데 막. 예리하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수님 말씀 맞아요. 저도 거슬려요. 저도 이런 기독교 용어 쓰고 거기다가 무슨 또 뭐죠? 1000만 크리스찬 이러면은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네. 뭐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상식과 그리고 그 보수 정당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 중간으로 가야 돼요. 근데 중간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 지금 못 갈 것이다라고 예단하지 마세요. 보시라고요. 근데 못 가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몰라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자, 이번에 뭐 황교안 대표의 지옥 발언 이전에는 사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에 있었죠. 합장 거부 논란. 부처님 오신 날을 온 국민이 함께 봉축하기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 오늘 왔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합장도 반대도 하지 않았고 기도하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아기 부처를 지키는 관불의식도 사양했습니다. 이후 합장 거부 논란이 불거지자 황 대표는 나는 기독교인이고 합장이라는 건 불교 용어라며 형식은 다르지만 예를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황 대표의 종교관에 대해서 이거 좀 의문을 갖는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잘 몰랐다고 자기가 예. 절에 안 다녀봐서 앞으로 잘 배우고 익히겠다 그랬거든요. 예. 앞으로 절에 갈 일이 없겠습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돼. 잘못된 거예요. 개인 황교안으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 간 거죠.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으로 갔다면 통합의 관점에서도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또 한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을 본인은 굉장히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사과도 이번에 또 세모로 하셨어요. 그 종교와 종교 간의 대립까지 갔단 말이에요. 한기총에서도 가만히 안 있었죠. 개신교하고. 한기총에서 갑자기 불교 세력이 우리나라를 뭐 좌파로 만들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되니까 굉장히 심각성을 느껴서 부랴부랴 사과는 했지만 사과라는 게 다음부터 가서는 내가 합장도 하고 뭐 하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광훈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황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더라도 교계 지도를 잘 받아야 한다. 이런 말 했거든요. 이거 큰일 나는 말이잖아요, 이거. 이게 사실 그러면 박근혜가 최순실 지도받는 거나 황교안이 그 전광훈 지도받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런 건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 1000만 크리스찬들과 함께 뜻을 좀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분이 공직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게 그 케네디 대통령이 원래 가톨릭 신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국정 운영에 끌어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일리노이주인가 거기 상원 의원 나갔을 때 나는 일리노이주 공직에 출마한 것이지 일리노이주 성직에 출마한 건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요식에서 이제 합장 안 하고 관불 의식 안 한 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그분의 종교의 자유니까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사인과 공인의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종교 의식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분이.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가톨릭 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합장하고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가톨릭 신자도 합장했죠. 이명박 대통령도 했단 말이죠. 장로님 아닙니까 굉장히 독실한. 근데 이분이 안 했다라는 것은 이분이 생각하는 그 종교의 관념 자체가
너무 근본주의적이지 않느냐.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그런 국정을 운영할 때 이게 그런 마인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선악 이분법으로 보고 말이지 선한 세력 악한 세력 여기 이제 위험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정치적 일반 원칙조차도 확립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살만해요. 그건 아까 시빌 컨트롤, 문민 통제의 원칙을 몰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과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연인 황교안, 개인 황교안이 부처님 모신 날에 간 게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불교계에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의 표시를 하는 것이 도리죠. 근데 그걸 못했어. 그걸 진화의 탓으로 돌린다고 그러는 것은 너무나 엄호해 주는 거다. 그건 그냥 대변인 근데 이제 거기에 뭐 건데. 정교분리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는 아니 그 사고가 있는 것 같다니까요. 아니요, 그 사고가. 지금 저 얘기를 그래서 하셨는데요.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도 아니고요. 네. 대변인도 아니고요. 아까 마쿠에서 얘기하셨는데 그건 제가 지금 참고할게요.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도 아니고요. 네. 대변인도 아니고요. 아까 마쿠에서 얘기하셨는데 그건 제가 지금 참고할게요. 그런데 지금 그 펀더멘탈리즘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학습은 그래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이 개혁, 보수, 법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립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에 이런 인물들이 자꾸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배양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당신은 종교적 근본주의자적인 속성이 있는 것 같아라는 지적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느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고마워해야 될지도 모르죠.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동성애 반대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맥락이 9시에 했죠. 이건 사실 차별 발언입니다. 혐오 발언이거든요. 근데 공당의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회창 대표일 경우에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된다. 이게 보수 정당의 입장이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보수가 진화를 했어야 되잖아요. 진화가 아니라 그거 이전으로 후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한 이유가 뭘까? 보통 왜냐하면 정치인들 같은 게 이런 발언을 피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했다는 건 바로 보수 기독교, 그 근본주의 세력한테 호구하는 거죠. 저도 이제 뭐 100% 동의합니다. 이를테면 뭐 유력 대권 후보로서의 정치인 행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교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일종의 문화현상이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이른바 흔히 선거 가면 기불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독교, 불교, 카톨릭. 그런데 언제부턴가 종교와 이 정치가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게 아니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이런 자꾸 종교적 갈등을 정치권에서 마치 이용하는 것 같은 그래서 막 그 비난하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자산이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평화와 화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서 실수한 거 잘못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뭐 당까지 나서 가지고 막 무슨 비난하고 하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치를 퇴행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다 이제 거기서는 종교 문제에서는 정치도 손 떼고 종교도 정치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려는 그 기도를 저는 그러자면 황교안 대표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균형 감각으로 회복해야죠. 뭐 이제 돌아보겠죠. 어떤 그 전문가는 그런 말도 해요. 자유한국당의 그 근거지가 대구 경북인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전략적으로 본인의 그 기독교를 통해서 소위 이제 그 충청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크리스찬들에게 다가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분들의 해석이 훨씬 그 뭐라 그럴까. 황교안 대표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과대 포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본인 개인에게는 굉장히 그 뼈아픈 얘기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는 정말 황교안 대표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마쿠 정치하시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저는 외부자로서 여기 있죠. 제가 무슨 그 특정 정당을 여태까지 지지한 적도 없고요. 갑자기 아싸에서 인싸로.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의 무슨 뭐 공천 이런 거하고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면서 분신한 택시기사가 벌써 4명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타다의 이재용 대표가 죽음을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논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센 강도 높은 발언을 좀 했는데요. 이재용 대표가 누구냐? 그 유명한 다음 있죠. 네. 다음의 창립자입니다. 1995년에 26살의 나이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다음을 창업한 1세대 벤처 사업가고요. 한메일, 다음 카페 등을 연달아 선보이면서 창업 5년 만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지식인 서비스로 성장한 네이버에게 업계 1위 자리를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대표직을 사임했는데 그러다가 한동안 잠잠한 것 같더니 2018년에 소카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 11년 만에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 혁신성장본부 민간위원장으로 그 이번 정부 4차 산업혁명 주도를 했는데 그 지난해 말에 사임을 했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약간 그 통제가 좀 안 되는 자꾸 할 말은 하고 부딪힐 건 또 부딪히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답답한 게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이제 연동되는 주제잖아요. 소위 그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소비자를 앱을 통해서 연결하는 새로운 그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 속에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유 경제의 소위 운송 서비스 여기서 이제 갈등이 폭발한 거죠. 기존의 택시 업체와 그다음에 뭐 우버를 포함한 그런 어떤 공유 라이딩 업체들 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타다의 경우는 그런 법적 규제를 피해서 타다라는 새로운 한국형 공유 경제를 만들었는데 의외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택시 업계들이 반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게 얘기를 하면 과거에 이제 자동차가 생겼을 때 마차 끌던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라고 보면은 좀 쉬운 표현이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타다를 그래서 규제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몇 년 후가 되면은 이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타다를 막아도 택시 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흐름이다. 우리 패널 분들 가운데 혹시 타다 타보신 분 계세요? 혹시 타다 타보신 분 계세요? 예. 어떠세요? 제가 원래 역시 투지폰이잖아요. 그래서 밤 늦으면 택시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다 못해가지고 나한테 타다를 해줬어요. 그래서 타봤는데 대충 그 보통 택시 요금보다 조금 더 비싸요. 10% 정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가 크거든요. 11인승이래야 돼요. 그다음에 뭐 내부에 뭐 향기도 좀 있는 거 같으니까 쾌적해요. 오로지 서비스만 본다면 계속 탈 것 같거든요. 타다는 그야말로 우리가 렌트카를 빌리는데 렌트카만 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운전기사도 함께 빌리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개념은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 집단으로 놀러 가게 되면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손수 운전을 하면서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많을 때는 관광버스를 아예 빌려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렌트카와 관광버스 거기에 조금 소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택시 이것이 이제 다 결합한 운송 사업 서비스가 이제 타다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편법성은 있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렌터카를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서 혼자 타든 둘이 타든 아니면 10명이 타든 그거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택시업계의 주장은 원래 이게 렌터카라면 승객을 운송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 차는 반드시 차고지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차고지에 돌아가지 않고 시내를 배회하다가 또 호출하는 승객이 있으면 가서 태운다. 이거는 콜택시나 다른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불법 콜택시 영업이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타다도 지금 흑자를 내는 상황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존의 택시 업계에 심각한 도전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에는
기사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가 전기차, 수소차의 형태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타다를 지금 묶어놓더라도 네. 지금 택시 업계는 더 큰 도전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근육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면허를 타다에 넘기는 것이 이들에게 근육을 키워주는 거냐를 이재용이란 사람이 다소 거친 언어로 표현하면서 얘기한 것이죠. 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택시 업계에는 면허가 있잖아요. 면허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택시 시장은 자유시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택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써야 할 비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택시 면허를 사는 비용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 면허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시장에 그냥 무임승차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나온 부가가치를 정말 혁신을 통해서 얻어냈느냐라고 했을 때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택시가 개인 택시 16만, 회사 택시 한 6만 해가지고 한 25만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택시가 포화를 넘어서 초과 상태예요. 그래서 이 택시를 없애야 됩니다. 감차해야 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규 면허는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면허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이 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 값을 받고 팔 수가 있는데 대략의 시세가 한 1억쯤 된다고 그럽니다. 네.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6,500만 원 간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를테면 타다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규 업체들은 그런 영업 비용이 없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정호, 이찬진 이런 분들이 그러지 말고 타다나 이런 데가 면허를 사서 그 타다 서비스를 해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실 진 교수님은 그 1세대 이 벤처 기업인들의 지금 온라인상의 설전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네티즌이 온라인에서 설전하면 우리 진 교수님 아니겠습니까? 그거 원래 그거 있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LG 회장하고 삼성 회장하고 뭐 싸운다 이런 거 없잖아요. 역시 벤처 기업 했던 분들이니까 그 네티즌 문화가 있는 거고 굉장히 솔직하고 그래서 물론 약간 감정이 섞인 이런 언사가 오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산적인 논의를 이분들이 던져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해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택시 업계가 제일 지금 이해 당사자니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의 어떤 이 조정 능력이 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네끼리의 논쟁도 논쟁이지만 산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차후의 어떤 후생복지나 생계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시스템으로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 당은 입법 서두르고 이쪽은 사회적 대타협을 좀 주도하는 무슨 그런 적극적인 행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골치 아픈 건 손 안 대겠다? 근데 밀어붙여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손 안 되는 이 모습. 이거는 조금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택시 업계와 차량 공유 업계의 1라운드가 회사 택시와 카풀 업계 간의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은 당과 정부가 적극 뛰어들어가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로 2라운드가 시작된 게 이를테면 이제 개인 택시와 타다 사이의 싸움입니다. 이게 이제 2라운드인데 이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개인 택시 업계가 이런 사회적 대화나 타협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단 타다부터 문 닫아라. 그렇죠. 그리고 이재용 감옥 살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출발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지금 지난번 사회적 대타협의 경우도 입법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실무기구에서 택시 기사의 월급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지금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합의를 이룬다는 게 참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러는 이유를 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타다와
타다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밀려오는 이 공유경제의 물결을 그냥 쇄국으로 막아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돼. 대타협을 하고선 당신들끼리 해보시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공유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해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반 국민 소비자라는 관점도 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다 논란이 기업과 또 정부 간의 설전으로도 이어졌는데 금융당국 최고 책임자인 최종국 금융위원장과 이재용 대표가 서로를 향해서 아주 거침없는 발언을 내고 있었죠. 이재용 대표가 죽음을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라고 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강한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종국 위원장이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달려가는데 왜 따라오지 못하느냐. 무리하고 이기적인 언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랬더니 이재용 대표가 또 안 집니다. 반박을 합니다. 이분 또 왜 이러시나 어디 출마하려고 하시나. 감정 싸움이 인신공격을 해버린 거죠. 이재용 대표가 오케이 지적하는 부분이 다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옳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상대를 공격할 때는 상대가 지적하는 비판의 합리적인 핵심은 내가 취하고 그다음에 그 비판을 해야지 맞는데 자기가 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을 안 지겠다. 이래놓고서 남을 공격한다라는 건 좀 좋은 대수가 아니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사실 소비자들은 상당히 타다에 만족하거든요. 그 서비스에. 그런 소비자들까지도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금융위원장이 이 사안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직무상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직무상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금융위원장도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낡은 금융제도 시스템 싹 다 좀 바꿔라라고 하는 강력한 주문을 받았어요. 일단 새로운 사업 형태가 들어오면 허용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라고 체근하고 있고 닥달하고 있는데 기존의 관료사회가 기존의 규제나 이런 데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감안하다 보면 속도가 안 나니까 뭐 대통령도 답답하고 또 금융위원장도 답답할 텐데 거기에 이제 혁신사업가 장본인이 염장을 지르는 것 아닙니까? 그 금융위원장과 그 이재용 씨의 그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과거의 관치금융 시대 잠깐 그 생각이 났죠. 기업이나 이 사람들이 과연 힘에만 복종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정부가 해결을 해줬다고. 돈을 받아먹고 했든 백을 써서 했든 딱 나서갖고 이거 해. 이거 해줘.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부 역할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딱 이거 나서서 하시는데 나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 양반은 조금 지금 세상이 바뀐 걸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민간에 있는 이 혁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나서서 하고 아니면 어설프게 손대지 말아달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다 요약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면에서 정부가 더 고민을 하고 관료들을 잘 다독거리고 체근하면서 이끌어가는 그게 제가 물론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경제혁신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또 다른 그림자가 발생하잖아요. 물론이죠. 구 전통 산업들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포용해야 될 과제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포용을 정부도 해야 되지만 또 새로운 혁신 사업가 측에서도 감당해 줘야 될 몫이 있다. 물론이죠. 그래서 정부와 각 기업들 또 혁신 사업자들 간에 타협을 이뤄야 되는데 이 타협을 이루는 일이 그렇게 과거처럼 관치경제 시대처럼 막 떠먹이고 지시해서 될 일이 아니니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이냐. 정말 우리가 서비스가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과연 얼마큼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이게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개인 택시 다 몰아내고 타다가 다 된단 말이죠. 근데 계속 이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포화 상태가 돼요. 그럼 그때 제한해야 되겠죠. 그럼 그때 거기서 또 면허제가 나와요. 그때 또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그때 그 서비스가 지금과 같이 좋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거는 너무 트랜스전적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쟁이 활성화되면은 그 안에서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고 요금이나 경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시장이 그 생태계로 작동을 하지. 아니요. 그렇게 되나요? 지금 말이야 택시가 지금 과당 경쟁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 돈 주고 걷어들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택시 수를 제한하는 데는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합리적인 이유가 이 타다 차량이라고 비껴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언젠가 그 비용을 갖다가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지불의 비용을 기존의 택시 업계에서 자들이 뺏어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거든, 이해관계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쪽에서 택시 업계에서는 아예 그냥 타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저쪽에서는 우리 돈 못 내겠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일단 논쟁을 해야 되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그 안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건 맞아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긴 할 거예요. 불가 예측한. 근데 교수님이 예측하신 그 상황이 아니라 전혀 불가 예측한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용어를 너무 많이 썼는데 그것도 지금 진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버 말이에요, 우버. 우버가 이게 얼마나 활성화돼 있어요,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우버 기사들의 또 후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월급이 낮고 똑같은 문제예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미국 부동산 업계에서 우버 택시 기사들을 활용해요. 어쨌든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부동산 업계에서 빈집들을 찾아서 우버 기사로 하여금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래요. 그럼 부동산 업체에서 그거를 레노베이션을 한다든지 해서 집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일부 커미션을 우버 기사한테 줘갖고 부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파도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먼저 올라타는 사람은 가게 하고 뒤처진 사람에 대해서는 택시 면허와 같이 보호안해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야, 너 먼저 나가지 말고 같이 붙들고 있으면 얘네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불가 예측한 세상이지만 장밋빛으로만 가면 좋지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잖아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늘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한 규제는 해야죠.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늘을 보듬어 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이재용도 똑같이 인정하는 겁니다. 다 인정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도 한다 그랬어요. 그 그늘을 보듬는데 정부가 제일 먼저 잘 나서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존 택시 운전 기사들도 이 시대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건 솔직히 인정해야죠. 여기에 저항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맞습니다. 서로 찾아야 된다. 예. 자, 오늘도 저희 외부자들 굉장히 뜨겁게 토론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이 진화론을 강조해 주신 우리 정호김 의원님. 오늘은 진화론 강조했어.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외부자들의 케미는 진화가 좀 됐다 보십니까? 진화도 되다, 퇴화도 되다, 퇴행도 하다 그러는데 결국 진화돼야 되겠죠? 회식해야 되는 분위기 같은데. 박앤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 그 황교안 대표와 관련한 저의 의견은 철저하게 개인 의견이었음을 확실하게 네, 알고 있습니다.